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김주연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진귀한 보석이나 보물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귀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와 단둘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강연이 바로 이런 분들께 해결의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이자 부모 교육가이신 이임숙 소장님 모시고 자녀와 부모의 마음을 이어주는 진솔한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이라니 아쉬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회복 탄력성과 대화법에 대해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강연의 주제는 뭔가요? 네, 이제 우리가 대화법이라는 게 아이가 좀 힘들 때, 문제 행동했을 때의 대화법과 일상의 대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에서 또 새로운 행동으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 행동이 새롭게 전환되는 대화와 일상에서 우리 아이 힘을 많이 키워놔야 되잖아요. 일상 대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네. 대화법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좀 틀어진 사이, 이미 좀 잘못된 행동을 했던 부모님들께서도 오늘 강연을 들으면 교정하고 정정할 기회가 생기는 걸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 청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자, 아이가 조금 힘들어 보이면은 아이고 힘들었구나라고 따뜻하게 마음을 받아주고 다독여주는 대화법 한번 해보셨나요? 혹은 아이가 뭔가 문제 행동을 했어요. 바로 혼내고 다그치기보다 잠깐만, 너가 이 행동을 한 건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겠어? 이런 대화법이요. 아마 분명히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은 뭔가 짜증내던 그런 늘 짜증내고 막 좀 반항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던 아이가 살짝 미묘하지만 뭔가 정서적인 이 소통의 정도가 달라졌다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애가 좀 힘들어 보이면 아이고 숙제가 힘들지, 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좀 뭔가 힘든 점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런 대화 하루에 한 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하루 중에도 몇 번이나 문제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밥 먹으러 빨리 와, 손 씻고 와 했는데 하던 걸 민기적 하고서 5분, 10분이 되도록 식탁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그렇죠? 이제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사실은 늦게 온 아이를 잠깐만, 밥 먹기 전에 엄마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했을 때 너가 이렇게 식탁까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정말로 멋지고 좋은 모습이 많은 아이라는 걸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거니까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대화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 속에는요, 잘못한 것만 있지 않아요. 아이가 숙제를 다 못했는데
다 했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서도요, 좋은 의미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를 끌어내야 돼요. 우리 아이 마음 깊은 속에는 아무리 잘못한 행동이라도 뭔가 좋은 의미, 좋은 긍정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좀 믿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숙제를 다 안 끝냈는데 다 했다고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 의도는 아주 명확하게, 아주 쉽게 잘 찾아냅니다. 얘가 왜 거짓말했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숙제하기 싫어서라는 거, 그렇죠? 부정적 의도잖아요, 거짓말에 대한. 하지만 숙제하기 싫어서라는 그 이유를 짐작해서 그걸로 아이를 혼내기 전에 이유가 있었지 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은 엄마 내가요 오늘 게임은 친구랑 이렇게 게임에서 만나서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안 된다고 할까 봐 게임 끝나고 빨리 해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거짓말 했는데 죄송해요. 만약 이런 변명을 한번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하기 싫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진작에 너가 안 된다고 이 시간에는 안 된다고 말했어야지 이렇게까지 우리는 막 아이한테 다그치고 싶겠지만 우리 아이는 성장하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문제 행동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고 또 그다음 문제를 또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아주 멋지게 성장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너무 몰아붙이면서 다그치면 안 돼요. 그러니 그 내용 속에서 긍정적 의도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 친구는 그냥 숙제를 하기 싫기만 했나요? 안 하려고 했나요? 아니었어요. 그쵸?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다만 엄마랑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해도 엄마를 설득하는 그런 능력은 아직 키워지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아, 너가 일단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스스로 다 하려고 했었구나. 이게 바로 긍정적 의도예요. 만일에 우리가 입장 바꿔서 내가 뭔가를 거짓말을 했는데 누군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줬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단 너무 고맙죠. 또 거짓말한 거에 대한 미안함 느낀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 고마움과 미안함이라는 이 감정을 아이가 부모님한테 느끼면은요 정말 좋은 행동이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힘들었구나라는 말이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왜라고 묻는 대신에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이것도 조금만 기억하시면 쉽지 않게 하시는데요. 문제 행동, 실수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긍정적 의도 찾기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늘 우리는 아이의 문제 행동 속에서 부정적 의도를 찾는 것에 되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화가 뭐냐면은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부정적 의도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네,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지? 너 또 뭐 귀찮아서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 마음속에 나도 내 마음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하기 싫은 건 맞았긴 하지만 나 하려고도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하려고 했던 이 노력, 이 마음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춘기쯤이 되고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요 제가 아이들을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중학생인 아이가 이미 공부는 손을 놨어요. 학교도 안 가려고 해요. 그렇죠. 공부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면 이 아이는 또 손에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쥐고 있잖아요. 뭐 게임이나 유튜브, SNS 이런 걸로만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문제 행동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좀 물어봐요. 지금 너의 이 생활들이 되게 힘겨울 것 같아. 공부는 잘 안 되지, 학교도 가기 싫지, 근데 뭐 게임이나 유튜브 때문에 맨날 엄마 아빠랑 갈등이 생기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너는 너의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졌을까? 이제 이런 걸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사춘기가 좀 심해져 있고 이미 문제 행동들 혹은 자신에 대한 이 뭔가 부정적인 느낌들이 되게 많아진 아이들은요 되게 자포자기한 듯한 말을 많이 해요.
나 원래 그래요. 나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선생님도 애쓰지 마세요. 안 달라져요. 변할 것도 없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들리세요? 뭔가 우리는 늘 뭔가 좀 개선되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다 포기한 듯한 그런 말을 해요. 네. 자, 상담사로서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힘든 게 이런 대화를 할 때예요. 이 아이가 언젠가부터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많아졌을 텐데 저는 그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이가 이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가 궁금해서 언제부터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니? 라고 물었는데 원래 그렇대요. 네. 만일 여러분이 상담사라면은 이 타이밍에 어떤 대화를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상담사는요, 지금 현재 대화에 참여해 있으면서 동시에 아이를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대화를 이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원래라는 말에 궁금증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언제가 이 아이의 원래지? 이 아이가 말하는 원래는 언제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아이랑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나 궁금해. 너의 원래는 언제니? 네. 이 질문을 할 때요, 아이들 눈빛이 되게 흥미로운 거 아세요? 자신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질문합니다. 생각해봐봐, 너의 원래가 너무 나는 궁금해. 너가 태어났을 때? 아장아장 걸음마했을 때? 어린이집 다니면서 막 하트 그려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요럴 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대화를 사춘기가 된 아이들에게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비슷한 시점이 나옵니다. 네, 5살, 6살, 7살쯤을 아이들이 기억을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공부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0세에서 3세까지 우리는 애착 육아를 정말 잘해요. 정말 정성 들여서 안고 보듬고 이렇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것만 주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 4세가 되면은 이제 생활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훈육을 하죠. 이럴 때 많이 혼내고 다그치고 무섭게 하는 훈육을 하면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의 기억들이 굉장히 몸에 많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 6, 7세가 되면은 또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잖아요. 한글, 수학, 게다가 영어까지. 그런데 이거 공부시키다가 부모님들, 어머님들 어떠세요? 속 터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엄마가 애 공부 가르치면 안 돼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이를 너무 혼내고 다그치고 공부하기 싫다라는 부정적 의도만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원래 공부도 싫어하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발달 가압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거든요. 난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아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해봤자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공부는 포기했고 네 이렇게 부정적인. 그래서 아주 몇 년 전에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요. 이 생망 기억나세요? 이번 생은 망했어. 와 정말로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요. 아이들 진짜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왜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24시간으로 나누면은 우리 이 15세 전후의 청소년기들은 아직 새벽도 안 됐어요. 정말로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오늘은 다 망쳤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된 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너 하기 싫어서 그러지. 이렇게 부정적 의도만 자꾸 말해주다 보면 이게 고스란히 그래서 부모님이 혼낼 때 했던 말이 아예 정체성이 되어버려요.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잘못된 행동, 실수 행동이 있어도요 그 속에는 긍정적 의도가 숨어 있다. 자 그럼 다시 숙제를 안 했는데 거짓말을 했던 이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기억나시죠? 아 게임 끝나고 너가 스스로 하려고 했구나. 이걸 말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이 문제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긍정적 의도 찾기. 또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요즘 왜 학원에 아이들이 요즘 많이 다니잖아요. 학원에 갔는데 보통 도착 시간을 또 이제 부모님께 문자로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집에서 제 시간에 나갔는데 30분이나 늦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얘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갔지? 오면은 혼내줘야겠다. 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힘들었구나라고 마음을 한번 읽어주자고 했잖아요. 학원에 제 시간에 도착 못하고 늦게 간 아이의 마음은 편안할까요? 아니면 뭔가 불편감이 있을까요? 그렇죠? 불편감 있어요. 왜? 늦게 가서 선생님한테 분명히 혼났을 거고요. 이거 보나마나 엄마가 알았을 텐데 집에 가면 또 혼나겠다. 이 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를 만났을 때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학원도 늦게 가고 그래서 네가 마음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라고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전문 용어 이제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너가 집에서 제 시간에 나갔는데 학원에 늦게 도착한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줄 수 있겠니? 네. 이 정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사실은 늦어도 학원에 갔다는 이 행동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마 왕년에 땡땡이 쳐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그랬던 적이 좀 있거든요. 자, 땡땡이라는 게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뭘 하려고 하다가 늦었어요. 늦어버리면은 에이, 뭐 늦게 가봤자 혼만 나고 잔소리만 들을 텐데 에라 모르겠다. 혼날 거. 기왕에 놀고 나서 혼나지. 이게 이제 포기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때 이 아이는 늦어도 갔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 의도예요. 네. 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가 늦어도 학원에 간 거는 너무 잘했어. 이게 바로 긍정적 의도를 읽어주는 겁니다. 잘 찾아지시나요? 네. 아마 정말로 이 긍정적 의도는요, 아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문제 행동의 원인을 부정적인 거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나 지금 잘 못 찾겠는데 이런 느낌이 온다 해도 뭔가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긍정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요. 네, 다 나와요. 정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금 우리 초등학생 정도, 유아기와 초등학생 아이들은 우리가 보드게임 많이 놀잖아요. 상담실에서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보드게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보드게임도 종류가 있어요. 초반에 정서를 좀 돌볼 때는 확률 게임을 많이 해요. 주사위 굴려서 왜 사다리 타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숫자만큼 말이 이제 한 칸씩 옮겨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자기가 앞서갈 때는 규칙도 잘 지킵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미끄럼을 타고 쭉 내려가서 제 말보다 더 늦게 가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아이는 뭐예요? 내가 질 것 같은 불안감이 올라오죠. 이때 이제 아이들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네. 어떤 아이는 갑자기 이 게임 재미없어요. 안 할래요. 딴 거 해요. 이게 어떤 행동인가요? 회피 행동이에요. 혹은 아이는 자기 변칙을 써요. 예를 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숫자 4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5칸 이상을 슝 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3밖에 안 나왔어. 그럼 어떤 변칙을 쓰나요? 하나, 둘, 셋 하면서 그 4칸째에 말을 갖다 놓죠. 그러면서 막 우겨요. 나 4개 나왔다고. 이거 3칸 세워서 갔다고. 이렇게 반칙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그냥 판을 엎어요. 이제 안 한다고. 네. 그냥 회피가 아니라 엎어가면서 행동을 하죠. 자, 이런 문제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 행동에도 긍정적 의도가 있습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뭐였죠? 뭘 원했어요? 이기고 싶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잘하고 싶었어요. 이 판에서 자기가 승리하고 싶었어요. 이게 나쁜 의도일까요? 제가 정말로 상담실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되게 기질 자체가 승부욕이 있고 성취 욕구가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많이 혼내세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기고 싶은 기질은 사실 기질과 성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기질은 갖고 태어나서 평생 잘 안 변하는 거고요. 성격은 기질을 바탕으로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들이 만들어지는 게 성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승부욕은요. 네, 기질에 속해요. 안 변해요. 근데 이 아이가 졌다고 씩씩거리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저도 괜찮아. 재미있게 놀았으면 되잖아. 너 그렇게 맨날 졌다고 짜증내고 반칙하고 그러면 어떡하니? 하고 또 아이를 혼내는 쪽으로 대화가 끝나면은요, 아이는 이제 뭐가 줄어들어요? 엄마랑 소통 자체가 줄어들고 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졌다고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 해도요, 너 진짜로 잘해서 이기고 싶었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대화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치, 이기고 싶었고, 너가 쭉 미끄러졌을 때 사실은 별로 아직 그 판이 이 사다리 게임이 아직 중간도 못 갔는데 너무 좌절감을 크게 느낀 것 뿐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이 마음을 조절하는 우리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꿋꿋이 튀어오르는 이 힘이 아직 잘 길러지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 너는 사실은 한 번 미끄러지니까 게임이 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구나. 아직 결과는 모르는 거야. 너가 조금만 용기를 내서 한번 끝까지 하다 보면은 너가 더 앞서갈 수도 있고 혹은 네가 이번 판에는 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또 다음에는 네가 좀 더 주사위를 좀 더 신중하게 굴리거나 그러다 보면은 절반은 이기고 절반 질 수 있어. 무엇보다도 너가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되게 훌륭한 마음이야. 어떠세요? 이기고 졌고 어떤 문제 행동을 했더라도요. 내 마음 속에 이기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나쁜 게 아니구나. 좋은 거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아 이런 걸 되게 좋게 봐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아이가 다음번에는 더 규칙을 잘 지키게 하고요. 혹시 졌다 해도 판을 엎어버리거나 반칙 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요. 네. 자, 근데요, 이 승부욕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잘해가지고 졌잖아요. 그래서 아, 이기고 싶었는데 졌구나. 네, 이렇게 말하면 얘는 뭘로 좀 더 강화를 시켜주지? 네. 잘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져서 속상하고 뭔가 표정은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규칙을 지키는 행동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야 너는 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인데도 정말 규칙을 잘 지키는구나 라고 또 말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요 이 긍정적 의도 찾기는 부모님이 시각을 다르게 이 부정적 의도만 엄청 커 보이고 긍정적 의도는 잘 보이지 않는 이 시각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도 조금 더 강조를 많이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담을 오면은요, 보통 아이가 정서가 한창 불안정하거나 문제 행동이 많을 때 오시잖아요. 그럼 정서를 안정시켜요. 많은 심리 기법들이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많이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서가 안정되고 부모랑 관계가 좋아졌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부모님은 뭘 바라세요?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당연하게 이 아이는 이제 자신의 할 일을 잘 수행해가는 건강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서가 안정되면은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좋은 대화법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은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문제 행동이 스탑했어요. 그러면 건강한 행동, 자신의 과제를 잘 수행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이 행동의 변화는 어떻게 또 키워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봤을 때요. 네, 그렇게 행동의 변화를 불러오는 하나의 말을 꼽아라 한다면은요, 바로 이 긍정적 의도를 찾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아이가 좀 내향적이고 사회성이 좀 부족해.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혹은 친구들을 거리에서 만났어도 인사를 잘 못해요. 안녕. 또 상대 아이는 안녕, 누구야,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개만 살짝 숙이고 목소리도 정말로 너무나도 개미 목소리를 하면은 거기다가 또 막 충고 주시죠. 아이 크게 좀 인사를 해야지. 손도 흔들고 웃으면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해야지. 자.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게 안 되죠? 그럼 이거 행동을 바꿔주려면요.
아니야, 너 전에는 목소리 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작게 목소리 내는구나. 너 용기 있다. 라고 말해줘 보세요. 네, 정말이에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부족한 거 계속 지적하면요, 더 움츠러들고, 예, 저기서 친구 나타나면 이렇게 돌아서 가요. 왜? 부딪히면 어쩔 줄 모르니까. 이렇게 더 후퇴되는 행동이 나타나지만, 야, 원래 인사가 고갯짓만 해도 인사야. 너는 너 방식의 인사를 하면 돼. 네가 용기 내서 한 거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지지해줘 보세요. 그럼 최소한 더 후퇴하지 않죠?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예, 점점점 더 친사회적인 행동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문제행동 혹은 실수행동 속에 숨어있는 긍정적 의도를 잘 찾아내서 그걸 꼭 말로 들려주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훌륭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대화법은요, 일상의 대화법이에요. 일상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법은요, 정말로 약간 심리 기법을 적용한 거라면은 일상에 우리가 아이 마음이 편안할 때는 우리가 그냥 내 성격대로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툭툭 나오는 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또 관계가 멀어지고, 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이가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래서 없던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이 두 가지 대화법을 꼭 기억하시면요, 정말 소통 잘 되고 우리 아이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런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전문 용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봐 주세요. 너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아이도요, 글쎄요, 한 5살, 6살만 넘어가도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있잖아, 엘리베이터에, 우리 외출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나가면은, 누가 또 있을 수 있어. 근데 너 인사하기 쑥스럽잖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생겨날 문제는 부모님이라면은 다 예측 가능하시잖아요. 예측 가능한 거는요, 예방하셔야 돼요. 보다마나 우리 애는 누구 만나면 인사를 또 안 할 거야. 그럼 길 가면서 이제 이미 애는 막 속상해요. 상처받고 있어요. 그런 일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이가 또 오늘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를 잘 할까요? 어떻게 예상되세요? 보나마나 하기 싫어서 민기적 거리다가 또 빨리 하라고 잔소리 막 하다가 또 하기는 했는데 또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또 혼내다가 이렇게 하루의 오후와 저녁이 전쟁 같아져 버릴 거가 예상이 혹시 되신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고요. 그 전에 학교 갔다 왔을 때 간식 먹고 좀 쉴 때 30분 뒤에 너가 숙제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숙제가 어떻게 하면 네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이에게도 최고의 생각이 있다는 걸 좀 믿어주세요. 물론 아직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대화를,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시작으로 해서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은 아이는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주말에, 이번 주말에,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막 정보를 알아봐서 아이가 하면 좋겠다 싶은 정보를 제공을 해줬는데 아이는 별로 안 가고 싶어 해요. 뭐 억지로 데리고 갈 수 있겠지만 가봤자 효과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엄마는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꼭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이것도 의논하셔야 돼요. 엄마가 요 프로그램 너한테 소개했잖아. 근데 지금 네 나이에 이런 걸 한번 경험하면은 뭔가 너가 가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 내가 이런 걸 싫어한다, 이것도 너가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싫으면 싫은 이유를 또 찾을 수 있고 또 좋으면은 뭔가 또 배우는 게 있어서 너가 그냥 한번 경험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 나 싫은데 너가 싫은 이유가 있어? 어떤 점이 그렇게 싫게 느껴지니? 하고 또 두 번째 전문 용어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유가 뭘까? 싫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물어보면은요. 정말로 이런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아이는 엄마 나는 모르는 애들 가면은 싫어. 그래? 너는 전부 다 모르는 애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됐구나. 그럼 네가 아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가면 어때? 그럼 괜찮아. 의외로 너무 쉽게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걸 아이들에게서 들을 때마다. 왜? 아이가 걱정하는 건 어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거창한 이유가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한번 대화를 엮어서 가다 보면은 정말 의외로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기특한 생각도 많이 하네. 이거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전문 용어는요. 훌륭하구나. 와, 너 대단하다. 이런 말 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내면의 간직한 불은 그냥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활짝 불꽃으로 피어오르기도 한다. 이 말 어떠세요? 자, 우리 아이의 그 기질 이야기 제가 잠깐 드렸지만 강점도 씨앗처럼 갖고 태어나요. 사람마다 강점은 다르죠. 그렇죠? 근데 강점은 씨앗처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씨앗이 정말 아주 멋진 우람한 나무로 열매를 정말 멋지게 풍성하게 맺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씨앗으로 가만히 있다가 없어져 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아이의 강점을 찾아서 일상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강점이란 기질하고 같아서요, 갖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칭찬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칭찬이라는 용어를 제가 써서 설명을 드렸더니 결과론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이가 그림을 참 잘 그렸어. 그러니까 잘 그렸다라는 결과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수학 100점 받았어. 또 결과 칭찬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강점은 그림을 잘 그리는 동안 아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렇죠? 색깔도 고르고 선도 그렸는데 이 선을 그릴 때 아이가 참 감각이 좋아. 그럼 야, 너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그릴 때 뭔가 독특하면서도 개성 있는 걸 참 잘하네. 이런 건 누가 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학 점수가 좋아진 거는 강점 아니에요. 결과이잖아요. 그럼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아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면은 아이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막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만든 표 아니고요. 마틴 셀리거만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 워크숍 오셨을 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원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 심리 이론으로 이미 세계적인 대가이신데 이분이 주말에도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어요. 연구 과제가 많으니까. 뭔가 책상에 앉아서 막 뭔가를 연구하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6살 딸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랑 같이 놀아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막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찡그리니까 아빠 너무 바쁘니까 너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삐쳤어요. 삐쳐서 나가면서 아빠는 무슨 심리학자가 맨날 저렇게 짜증만 내고 있어? 이러고 나가더래요. 근데 이 딸아이의 이 말이 이 학자의 뭔가 큰 울림을 준 거예요. 헉! 아빠는 무슨 심리학자라는 사람이 맨날 짜증만 내고 있어? 자, 보세요. 심리학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대화를 계기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심리학이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리가 어떤지를 연구해서 어떻게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성장하고 성공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근데 100년 넘는 심리학의 역사를 보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 가는가에 대한 이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작 어떤 특성이 사람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는가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의외로 연구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 세계 수만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24가지의 성격 강점으로 정리가 되더랍니다. 자, 제가 사실 이거 이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검사지가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 상담할 때는 좀 심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딱 짜서 아이한테 보여주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 표에서 부모님이 시선이 가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강점을 가졌으면 좋으시겠어요? 이 중에서? 솔직히 말하라고 하면요. 대부분 학구열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나라 공부 너무 중요하니까 학구열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학구열이란 강점을 갖고 태어나셨나요? 네, 저도 없어요. 저도 학구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공부 되게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강점을 발휘하다 보니까 학구열이 필요해서 써먹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 성격 강점은요,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태어난 강점을 건강하게 잘 쓰다 보면은 그때 필요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강의니까 제가 제 사례를 들려드린다면요. 저는 학구열 없고요. 끈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력, 인내, 끈기 이런 단어 되게 싫어해요. 어릴 적부터 싫어했어요. 그리고 책임감이요. 절반의 책임감이 있어요. 어떤 책임감이 있냐면은 공부나 숙제, 과제에 대한 책임감은 없어요. 그래서 숙제 안 해간 적도 어릴 적에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책임감은 되게 강해요. 약속 정말 잘 지킵니다. 예, 왜냐하면 관계 중심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에 관심을 가졌고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만나는 이 아이에 대한 이 책임감이 굉장히 작동을 해요. 어떤 아이가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중학생 아이가 옵니다. 문제 행동 엄청나요. 일탈 행동 엄청나죠. 범죄적인 행동까지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든데 나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잘 도와줄 수 있고 행동의 개선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의 내면에 분노감이나 억울함이나 원망감이나 슬픔과 외로움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연구하고 탐구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뭘 찾아보겠어요? 네. 또 심리학 책을 보게 되는 거죠. 품행장애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제 한 가지 특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학구열이라는 특성을 그냥 제가 가끔 가져다가 쓰는 것뿐이지 저는 지금도 학구열은 별로 없는 거 제가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건강하게 활용을 하기만 하면은 필요한 강점을 잘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요. 자, 내가 바라는 걸 읽어주시면 안 되고요. 아이랑 어떻게 대화해야 하냐면요. 자, 표를 딱 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특성들 중에서 너가 노력하지 않고 쉽게 저절로 잘 되는 거에 동그라미 쳐봐. 해보세요. 네, 쉽게 저절로 잘 됩니다. 왜? 갖고 태어났으니까. 네, 저는 호기심이 좀 많고요. 좀 친절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상담 시작했을 때 아이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거든요. 너는 선생님이랑 오늘 상담에서 어떤 점이 좋았니? 그랬더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친절해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친절을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러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아이들한테 많이 안 친절했던 그런 배경도 좀 있었지만 제가 뭔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볼 때조차도 되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접근하는 걸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던 걸 아이들 입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마음에 대한 호기심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책임감. 요 몇 가지 강점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소소한 행동. 그래서 누구한테 인사를 잘하는 아이는요. 사회성 좋은 거잖아요. 야, 넌 진짜 사회성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해주세요.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하면 넌 참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 이게 바로 일상의 대화입니다. 해볼 수 있으시겠어요? 네. 표를요, 출력하셔가지고, 작성하셔가지고요, 냉장고나 식탁 위에 붙여놓고요, 종종 보세요. 그러면은, 맞아.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행동을 보였지? 야, 너 진짜 겸손하구나. 너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 5가지 전문 용어를 부모님이 써서 대화를 하면 좋겠지만 공부 상처가 너무 크신 거예요. 왜? 강요된 숙제가 너무 많고 반복된 잔소리 그리고 성적에 대한 비난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강한 공부 정서를 키우는데요. 아이들이 숙제를 되게 오랫동안 하잖아요. 10분짜리를 1시간, 30분이 끝낼 걸 2시간 하잖아요. 이럴 때 꼭 물어봐 주세요. 숙제가 힘들구나. 근데 어떤 점이 어려운 거야? 그다음 어떻게 하면 숙제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아이의 대답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있잖아요. 엄마가 숙제가 하는데 뭐가 힘든지 물어봐주면 힘든 걸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힘든 건 많지만 어차피 내가 할게요. 네, 이렇게 말을 해요. 둘째 질문을 하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숙제를 쉽게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하게 되고요. 갑자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엄마, 내가 쉬운 거 먼저 하고요. 모르는 건 물어볼게요. 자, 세 번째 대답 기억하세요. 예. 도와줄 일 물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전요, 엄마가 숙제할 때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생각하면서 풀려고 하고 빨리 끝내라고 하면 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더 하기가 싫어져요. 저는 이 대화를 전해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이거든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건 치유하고 성장하는 5가지 부모 대화입니다. 힘들었구나. 이유가 있을 거야. 야, 너 이렇게 좋은 뜻이 있었구나. 너 훌륭한 점이 너무 많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려운 말 없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약간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요. 분명히 하루하루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철학자 니체는 아이에게 웃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4주간 이임숙 소장님과 함께 나눈 강연을 통해서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웃는 날들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